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분 소개합니다.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자, 시즌2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뭐 첫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책을 한 주에 한 권씩 정해서 그 문학 작품 속 향기를 느껴보면서 네.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는 문학과 건강이 콜라보된 방송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함께 읽어볼 작품이요. 네.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입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1910년생이십니다. 2007년에 돌아가셨고요. 97세까지 이제 장수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셨던 것이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셨고 주로 채식을 하면서 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채식, 육식을 떠나서 소식하신 분들이 장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피천득 선생님 생전 인터뷰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침을 안 먹고 저녁에 거하게 먹고 1, 2차 술자리까지 연이어서 하면서 배가 점점 나오고 네.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많다고 걱정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피천득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몸이 상당히 약하고 위장 기능도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서 한약을 복용했던 일화도 나오고 몸이 아파져서 병원에 입원한 일화 등이 수필 내용 중에 나옵니다. 피천득 선생님처럼 위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평생 소식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노년기에도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오히려 더 장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술, 담배도 안 하고 채식 위주로 소식을 평생 했던 것이 피천득 선생님이 장수하신 두 번째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천득 선생님 장수하신 세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이제 경쟁을 하지 않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사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살았던 것이 장수의 세 번째 이유로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피천득 선생님이 97세라는 연세까지 장수하신 이유가 피천득 선생님 수필 속 여기저기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피천득 선생님 수필 중에서 몇 작품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천득 선생님 수필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작품들을 주로 읽어보려고 하고요. 특히 피천득 선생님이 97세까지 장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수필 속 내용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작가의 성향이나 생각하는 방식, 생활 패턴, 습관, 기호, 취미 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 피천득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셨을지를 수필 내용에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피천득 선생님 수필 중에서는 인연이라는 작품이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예,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네. 그런데 피천득 선생님 수필집을 읽어보면은 다른 수필 중에도 이 인연처럼 좋은 수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피천득 선생님이 수필로 문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로 원래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문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네. 피천득 선생님이 번역하신 영시가 있는데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피천득 선생님의 번역 버전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피천득 선생님이 수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시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가지 않은 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피천득 옮김.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이 수필을 읽어보면 일상에서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피천덕 선생님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서라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가 많죠. 피천덕 선생님에게 작은 행복의 대상들은 무엇이었을지 이 수필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작은 행복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환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덥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빌로도 바지를 사주고 아내에게는 비하이브 털실 한 폰드 반을 사주고 싶다.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 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 나는 5만 원, 아니 10만 원쯤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10분지 1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잔디밟기를 좋아한다. 젖은 시새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내의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보기 좋아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고 있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나 아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동. 앞을 바라보며 걸음이 급하여지고 뒤를 들여다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예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주신 색종이 같은 빨간색,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빛을 좋아한다. 나는 오래된 가구의 마호가니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좋아한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꾀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젊은 웃음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비 오시는 날 저녁에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새로운 양서 냄새, 토론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국화, 수선화, 소나무의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두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 호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 강변을 걸으면서 핥던 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9평 건물에 땅이 50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제목은 쓰지 못하고 흙으로 된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고 집 내놓으라는 말을 아니 들을 터이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나는 3.1절이나 광복절 아침에는 실크 해트를 쓰고 모닝을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배 고이 적삼을 입고 농립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집신.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필을 읽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외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에서 소확행을 느끼는지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소확행 대상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때에 이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한번 읽게 되면 심호흡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필처럼 내가 살아가는 생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보면 그러니까 직접 적어보는 거죠. 글씨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제 환자분들 치료해서 적용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투병 과정 중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없는 환자분이라면은 환자분에게 병이 낫고 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쭉 순서대로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보는 겁니다. 병이 나은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즐기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 자체가 투병의 힘든 과정 중에 병을 극복해내는데 마음속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병이 잘 낫는 환자분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나중에 병이 나으면 무엇을 할까라는 상상, 행복한 상상이죠. 이 행복한 상상을 잘 하시는 환자분들이 잘 낫는 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작고 행복한 생활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한 번씩 수시로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피천수 선생님처럼 나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로 차분하게 적어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정화가 됩니다. 글쓰기 행위 자체가 심신 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내 생각을 글씨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천드 선생님은요, 그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했던 분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싶다는 것이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꼽으셨는데 청량리 위생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싶다, 몸을 누이고 따뜻한 물로 하루 한두 번 목욕하고 싶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필 여기저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피천드 선생님이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아팠던 내용, 병원에 입원했던 내용, 요양 갔던 일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시리스트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서 쉬는 거, 이거는 몸이 약한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위시리스트죠.
보통 제일 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일이 뭐 여행이나 그렇죠. 뭐 하고 싶었던 일들, 다른 일들이 많은데 위시리스트 첫 번째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골골 80이란 말이 있죠. 그 몸이 원래부터 약하고 위장이 약해서 소식한 분들이나 체력이 약해서 평소 일하는 데 있어서 무리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장수하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피천도 선생님이 장수하셨던 이유 중 한 가지로 추정되는 또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수필에 나오는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사실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는 거는 사실 되게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는 건 쉬운데,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부러움 없이 찬양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수필의 이 부분 역시 쉽지 않은 일이죠. 사상의학을 제창한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현질릉 그리고 호연락선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현질릉이란 무엇이냐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병에 걸린 것이다. 시기 질투가 큰 병에 걸린 것 자체라고 말씀하셨고, 호연락선이라는 것은 어진행위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피천 선생님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피천 선생님 몸에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약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97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필 내용 중에 피천 선생님은 호도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호도, 잣, 꿀, 사과는 모두 장수식품들입니다. 특히 호도는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오메가3가 호두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희 북로장생 첫 회 오메가3 말씀드릴 때 호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견과류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려면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를 먹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호두에는 알파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파 리놀레산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치매, 심장병,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그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요, 호두가 알츠하이머병, 즉 노인성 치매의 원인 물질이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방해하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병들이죠, 치매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호두인 것입니다. 알파 리놀레산, 이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두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적정량은요, 하루에 호두 한 줌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약 30g 정도인데요. 이 30g의 호두에는 알파 리놀레산이 2.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양은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진 아마시유 60숟갈에 해당하는 정도의 알파 리놀레산 양입니다. 그러니까 호두를 꼭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되고요. 잣과 사과 역시 불로장생을 위한 슈퍼푸드로 볼 수 있는 음식들이죠.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즐기신 피천도 선생님,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피천도 선생님의 다음 수필, 잠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피천도 선생님의 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천득 잠. 잠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마 젖을 물고 잠든 기억은 없고, 엄마 옷고름을 내 손가락에다 감고 잠이 들던 것만이 생각난다. 한 번은 밤 나들이를 갔다가 졸음이 와서 엄마를 못살게 굴었는데, 엎혔던 천액끈이 끌러지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어느 틈에 집에 와 있었다. 또 어떤 날 밤 집안 식구들이 잔치 준비하느라고 부산 한 통에 나는 밀가루 반죽으로 새를 만들다가 더운 아랫목에 쓰러져 자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도 이부자리를 깔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 자는 잠이 참 달다. 이런 때 자리를 깔고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이 미운 것이 없다. 그때는 벌써 잠은 달아난 것이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남이 늘어놓으면 눈을 감고 있다가 자버리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런 배짱은 없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곧장 잠을 잔다.
찬미 소리에 잠이 깨면 천당에 갔다 온 것 같다. 나는 회의석상에서도 조는 수가 일수다. 한참 자다 깨어도 토이는 별로 진전이 없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에 어떤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라면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된다. 나는 언젠가 어떤 노름판 한 구석에서 단잠을 잔 일이 있다. 밤참이 들어왔다고 잠을 깨워도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다. 또 언젠가는 요정에서 취한 친구들이 떠들어댈 때 나 혼자 기생에 무릎을 베고 단잠을 잤었다. 밤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하나 이런 향락은 자연과 인생이 주는 가지가지의 기쁨과 맞바꾸어야 되는 것이다.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풀의 향기도 새소리도 하늘도 신선한 햇빛조차도 시들해지는 것이다. 잠을 희생하는 대가는 너무나 크다. 끼니를 한두 끼 굶고는 웃는 낯을 할 수가 있으나 잠을 하루 못 잤다면 찌푸릴 수밖에 없다. 친구가 산책을 거부하거든 그가 전날 밤 잠을 잘 못 잤다고 인정하라. 작은 일에 신경질을 부리는 때에도 그리 알라. 마음과 몸이 아무리 지쳤다 하더라도 잠만 잘 자면 이튿날 거뜬히 일어나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잠 못 드는 정치를 나라고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심정이라든지 밤중에 만정명월이 고향인 듯 하여라 같은 아취는 잠 못 자는 사람이 아니고는 모를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생각할 때 잠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밤이 너무 아름다워 나룻배를 타고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이를 밤새껏 왔다 갔다 한 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을 방해하는 큰 원인은 욕심이다. 물욕, 권세욕, 애욕, 거기에 따르는 질투, 몰약 이런 것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가 많다. 거지는 한국은행 돌층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 나는 면화를 실은 트럭 위에서 내 활개를 벌리고 자는 인부들을 본 일이 있다. 그때 바로 그 뒤에는 고급 자가용 차가 가고 있었다. 그 차 속에는 불면증에 걸린 헬쑥한 부정 축제자의 얼굴이 있었다. 잠자는 것을 바라보면 연민의 정이 일어난다. 새근거리며 자는 애기, 억지 쓰다가 잠이 든 더러운 얼굴. 내가 종아리를 맞고 자는 것을 들여다보고 엄마는 늘 울었다고 한다. 입을 벌리고 자는 여편네 얼굴은 밉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여인의 전화 받는 음성은 애련하기 짝이 없다. 잠은 모든 욕심에서 해탈된 상태이므로 독재자가 자는 꼴도 불쌍할 것이다. 옛날에 나이트는 적이라도 자는 것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짧은 수명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면 훨씬 짧아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잠이 얼마나 흐뭇하고 달콤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어렸을 때 나는 절 구경을 갔다가 극락세계를 그려놓은 벽화를 보고 연화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곳이라면 아예 아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만약 천국에 잠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나는 정말 가지 않겠다. 내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본 수많은 그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둘 있다. 그런데 둘 다 자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 하나는 밀레의 그림으로 농부들이 들에서 낮잠 자는 것을 그린 것이요. 또 하나는 누구의 것인지 잊었지만 잠을 자는 소녀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소년을 그린 것이다. 왜 구태여 이 두 그림이 기억에 남아있을까? 나는 그때 향수병에 걸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때였으므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건강한 모습이 끔찍이 부러웠던 까닭인가 보다. 잠은 근심을 잊게 하고 아픔을 잊게 하고 자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게 한다. 잠이 없었던들 우리는 모두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이다. 전문 의사의 말을 들으면 정신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요법은 잠을 재우는 것이라고 한다. 너의 슬픔 그 무엇이든지 잠 속에 쓰러질 거다. 그리고 잠은 서대문 형무소에도 온양 호텔에도 다 같이 찾아오는 것이다. 시계추를 멈춰놓고 잠이 들어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잠영종 시계를 서랍 속에 집어 던지고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행복에 큰 차이가 있다. 커피는 물론
홍차, 코카콜라까지도 아니 마시고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외로워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것조차 아니 피운다. 이는 신생활 운동을 위하여서가 아니요 오직 잠을 위함이거니 학교가 늦었다고 일으키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던 그런 잠을 다시 잡을 수는 없을까? 눈같이 포근하고 안개같이 아늑한 잠. 잠은 괴로운 인생에게 보내온 아름다운 선물이다. 죽음이 긴 잠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일 것이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물욕, 권세욕, 애욕, 질투, 모략 이런 것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피천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의학적으로 불면의 원인이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나 수면 유도제 등을 드셔야만 잠을 겨우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은 건강에 뭔가 이상이 하나는 꼭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이 환자분들을 진찰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중요한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식변면이라 그래요. 식변면이 뭐냐면요. 식은 먹는 것, 식욕에 대한 것, 소화 상태에 대한 것이고요. 변은 대변, 소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이 수면 상태. 그래서 식변면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데요. 먹고 자고 싸는 거. 이 3가지만 잘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피천덕 선생님은 잠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필만 읽어봐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피천덕 선생님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필 내용 중에 커피는 물론 홍차, 콜라, 담배까지도 오로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삼가했다고 적혀 있죠.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런데 피천덕 선생님은 이 단순한 문장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어요. 잠은 괴로운 인생에게 보내온 아름다운 선물이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람이 잠만 푹 잘 수 있으면요, 아무리 몸이 괴롭고 아픈 사람도 반짝 자고 나서 몸이 깨어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잠은 정말로 실로 괴로운 내 육체에게 보내온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문학적이면서도 건강학적인 멋진 표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특히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 하나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피천덕 선생님 수필 중에서 시골 한약국이라는 제목의 수필인데요. 학생 시절부터 피천덕 선생님은 몸이 약해서 한약으로 몸 관리를 했습니다. 학생 때 몸이 약해져가지고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는 일화가 이 수필 내용인데요. 시골에 가서 한약을 지어먹고 건강해져가지고 서울로 돌아온 일화입니다. 이 수필 마지막 부분에 한약재 몇 가지를 피천덕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이 한약재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희귀한 한약재들이 거론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놀랍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천덕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한약재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전문적이고 희귀한 한약들이 수필 마지막에 거론이 됩니다. 마지막에 거론된 한약재들 중에는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된 한약재가 있거든요. 이 수필 시골 한약국을 함께 읽어보고 난 후에 수필 내용 중에 언급된 한약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피천덕 선생님의 시골 한약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골 한약국. 나는 학생 시절에 병이 나서 어느 시골에 가서 몇 달 휴양을 하였다. 그때 내가 유하던 집 할아버지의 권고로 용하다는 한약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한 제 지어 먹은 일이 있었다. 그 의원은 한참 내 맥을 짚어보고는 전신 쇠약이니까 녹용과 삼을 넣은 보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 약방에는 약재가 없고 약 살 돈도 당장 없다고 하였다. 사실 낡은 약장에는 서랍이 많지 않았고 서랍 하나에 걸려있는 약 저울도 녹이 슬어 있었다. 약국 천장을 쳐다봐도 먼지 앉은 봉지가 10여 개쯤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어째서 내 마음이 그에게 끌렸는지 그 이튿날 나는 그 한이와 같이 4, 50리나 되는 청양이라는 곳에 가서 내 돈으로 나 먹을 약재를 사고 약국을 해 먹으려면 꼭 있어야 한다는 약재를 사도록 돈을 주었다. 약의 효험인지 여름 시냇가에 날마다 낚시질을 다니고 밤이면 곤히 잠을 잔 덕택인지 나는 몸이 건강해져서 서울로 돌아왔다. 내가 돌려주었던 그 돈은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 후 셰익스피어의 극 로미오와 줄리엣 속에서 로미오가 독약을 사는 약방, 먼지 앉은 병들과 상자들을 버려놓은 초라한 약방이 나올 때 비상조차도 없을 충청도 그 시골 약국을 회상하였다. 양복 한 벌 변변한 것을 못해 입고 사들인 책들을 사변통에 타 잃어버리고 그 후 5년간 애면 글면 모은 나의 책은 지금 겨우 300권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는 이 책들을 내가 기른 꽃들을 만져보듯이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대견스럽게 보기도 한다. 물론 내가 구해놓은 이 책들은 예전 그 한방의가 나한테서 돈을 취하여 사온 진피, 후박, 감초, 반하, 향인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우황, 웅담, 사향, 영사, 야명사 같은 책자들이 필요할 때면 나는 그 시골 약국을 생각하게 된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한약재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가 있고요. 아주 희귀한 약재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온 진피, 후박, 감초, 반하, 향인이라는 약재가 나오는데요. 이 약재들은 한의사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약재인데 책꽂이에 꽂힌 책들로 비유하자면 언제든지 수시로 꺼내 드는 책으로 비유할 수 있는 한약재들이죠. 한의사들이 거의 매일 쓰는 약이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진피, 후박, 감초, 반하 이 네 가지 한약재는 위와 장이 약한 환자분들 치료할 때 한의사들이 잦은 빈도로 사용하는 한약재들입니다. 한방 치료는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진피, 후박, 감초, 반하는 한약 처방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한약재들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용된다. 책꽂이에서 매일 꽂아서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참 잘하셨죠. 신기한 거는 이 한약들이 쉽게 빼서 볼 수 있는 책 같은 약재인 거를 어떻게 아셨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 약들을 이렇게 쉽게 매일 사용하는 빈용 약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그 향인 같은 경우는 원래 행인으로도 발음할 수가 있는데 북로장생 65회 안토체오프 편에서 폐결핵에서 말씀드렸죠. 호마 행인죽에서 행인이 한번 나왔었죠. 검은깨 호마, 살구시 행인, 행인이란 살구시죠. 그래서 호마 행인죽 65회에서 안톤 체오프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폐에 좋은 죽이죠. 호마 행인죽. 그러니까 행인은 폐를 좋아지게 하는, 기침을 먹게 하는 약재고요. 일단 여기서 피천도 선생님이 진피, 후박, 감초, 반하를 이제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일단 피천도 선생님은 위하고 장이 약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냉하고 위장이 약하고 체력이 약한 체질들은 보통 소음인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피, 후박, 반하 같은 약들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주로 소음인 체질의 사람들에게 잘 맞는 한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황, 웅담, 사향, 영사라는 약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약들이 매우 희귀한 한약들입니다. 동물성 또는 광물성 한약들인데 다 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언급된 한약 중에서 백혈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재가 있습니다. 먼저 우황 같은 경우는 우황청심원 다들 아시죠? 그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우황이고요. 사양 같은 경우는 공진단이라고 하는 약에 들어가는 희귀한 약이고요. 피천도 선생님은 이 귀한 고가 약재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귀한 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약재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귀한 책에다 비유하신 것을 보면은 이 약재들이 얼마나 희귀한 약재고 얼마나 고가의 약재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방 쪽, 이 한의학 쪽에 대해서 나름 조예가 깊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게 읽었거든요. 한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약재에 대해서 작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을까? 그게 참 신기했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피천도 선생님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한약을 여러 번 드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약재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비상이라는 한약입니다. 로미오가 독약을 사는 약방 이야기 할 때 비상조차도 없을 충청도 그 시골 약국을 회상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 비상이라는 한약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상이라는 약이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은 독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독성이 있는 약재는 난치병, 불치병에 적정 용량으로만 잘 사용되면요 치료약으로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이독치병이라고 하죠. 적절한 양의 독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약을 그 식물성 약초 같은 한약재들만 다려가지고 끓인 탕전액, 검은색 액체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한약의 범주에는 식물성 약재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성 약재나 광물성 약재들까지 광범위하게 한약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에 네이처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비상이라는 광물성 한약에서 추출한 삼산화비소라는 성분이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된 이야기가 기사에 나옵니다. 이 네이처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요. 비상이라는 광물성 한약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한 성분인 삼산화비소라는 특정 성분을 추출한 겁니다. 이 삼산화비소가 백혈병 치료제로 2000년도에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비상이라는 독성을 가진 한약재,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독성 물질만 딱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그 방법을 찾아낸 이후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삼산화비소의 안전 용량을 설정하고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혈관 내로의 흡수 경로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한약재들의 개발에도 적용을 하면은 한약을 기원으로 하는 난치병, 불치병 치료제를 한약에서 기원하는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약재들을 현대 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다양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군 한약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이나 한약을 기반으로 한 노벨 생리의학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인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투유 박사의 경우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청호라는 한약을 기존 한의학에서 다리는 방식으로 탕전해서 약을 만들게 되면요. 청호 속에 있는 말라리아 치료 성분이 파괴된다는 것을 투유 박사는 알게 됐고요. 그 성분은 이제 아르테미신이라는 말라리아 치료하는 성분인데 이 아르테미신이라는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온 60도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에테르와 같은 용제를 사용해서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성분인 아르테미신인 성분을 청호로부터 추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약 성분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성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투유 박사도 청호로부터 아르테미신이라는 물질을 분리해냈고 이 유효 성분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노벨 생리학상 수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피천드 선생님 수필집에서 장수라는 제목의 수필인데요. 이 수필에서 피천드 선생님은 진정한 장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피천드 장수 함께 읽어보시죠. 장수. 비 오는 날이면 수첩에 적어두었던 여배우 이름을 읽어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 장면을 회상하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도 때로는 미술관 안내서와 음악회 프로그램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지도를 펴놓고 여행하던 곳을 찾아서 본다. 물론 묶어두었던 편지들을 읽어도 보고 책갈피에 끼워둔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30년 전이 조금 아까 같을 때가 있다. 나의 시선이 일순간에 수천 수만 광년 밖에 있는 별에 갈 수 있듯이 기억은 수십 년 전 한 초점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와 그 별 사이에는 희박하여져가는 공기와 멀고 먼 진공이 있을 뿐이요. 30년 전과 지금 사이에는 변화, 곡절이 무상하고 농도 진한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생활 역사를 한 페이지 읽어보면 1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요. 하룻밤, 아니 5분에도 별별 사건이 다 생기는 것이다. 과거를 역력하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유복한 사람이다.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세목과 장소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그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한된 생리적 수명을 가지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아름다운 인연을 많이 맺으며 나날이 착한 일을 하고 때로 살아온 자기의 과거를 사는 데 있는가 하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피천득 선생님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필에서도 과거를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장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천득 선생님의 장수에 대한 정의는 뭔가 좀 색다릅니다.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도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진정한 장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피천득 선생님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면서 착한 일을 하고 때로 살아온 자기의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장수의 의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천득 선생님이 이제 이 수필 집을 쭉 읽어보면 피천득 선생님은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착하게 살려고 했고 욕심 없이 살려고 했고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을 이제 하나 둘씩 아름답게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려고 하셨던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생활들을 즐기면서 작고 소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97세까지 장수를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피천득 선생님이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내가 꼭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고 내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하루하루 잠 매일 푹 자려고 노력하고 욕심 없이 살고 남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았기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97세까지 장수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좀 느꼈고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이런 관점이 전반적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참 아름다운 글을 이제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97세까지 장수하심으로써 본인의 수필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 수필집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천득 산책로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의 고속터미널역 7호선 5번 출구로 나가시면은 반포천 옆으로 그 쭉 피천득 선생님이 생전에 산책하셨던 길을 피천득 산책로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가급적 이제 춥지 않은 날 저녁에 한번 이 피천득 산책로에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낮보다는 해질 무렵에 저녁에 가시면 좀 더 운치가 있거든요. 피천득 선생님의 글과 문학적 향기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낮에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몇 편 읽으신 다음에 해지고 나서 피천득 선생님의 산책로 길을 한번 가셔서 걸어보시면 색다른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통해서 그의 작품과 작품 속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